예, 할까요? 예,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72쪽이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다가 현재는 퇴직금 제도를 퇴직급여로 바꿨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로. 왜 퇴직급여 제도로 바꿨는가 하면 퇴직급여 속에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하겠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 법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현재는 퇴직금 제도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해 약간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 2차 시험 문제가 퇴직금에 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2차 수험생들이 약간 애매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지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보호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현재 2차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도 좀 나왔었어요. 어쨌든 퇴직금은 임금 일주이다 보니까 연금은 아니더라도 퇴직금은 언제든지 사례 문제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두고 있는 건데, 퇴직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대로, 만약에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평균임금 30일치 이상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제도인 것이고, 퇴직연금은 이제 일종의 이 연금에 대한 그 지급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바꿔둔 거죠. 근데 연금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 한 가지가 확정기여형이 있어요. 확정기여형. 보통 확정급여형을 이제 defined benefit이라 해서 이제 DB형 그런 표현을 쓰고 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해서 DC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원래 사업주가 있으면은 사업주가 이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이 부담금을 납부를 해요. 기여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해서 돈 받는 게 급여가 되는 겁니다. 급여가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일정 부분을 사업주가 이 돈을 내게 되면은 이 돈을 잘 운영을 해서 돈 주는 게 급여가 돼요. 그런데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급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연금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연금을 확정급여형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급여는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급여는 그냥 이 장사를 잘하면은 이 뭔가 이 기금을 잘 운영하면은 급여가 높아질 수도 있고 급여를 운영하지 못하면은 급여가 다운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주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이제 기여금이 확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를 우리가 확정기여형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큰 틀에서의 제도를 하나 이해하시고서 이제 잘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누구한테 어떤 사업장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모든 사업장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근로자 수가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이 퇴직급여는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다.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안 되는 영원한 우리의 내용, 동거의 친족, 우리 아들은 영원히 빠져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는 데 있고 영원히 또 가사 사용에도 아직까지 안 되게 되는데 항상 가사 사용에는 이게 그 아이오에서도 약간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흐름이긴 한데 과연 이분들은 그러면 그 노동인권 어떻게 보호할 거냐? 이게 약간 현실적인 이유예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가 감독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상당히 이분의 인권을 침해한다. 이 경우에 국가가 이걸 손 놓고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는 들어갈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한계가 있다. 이해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설사 우리 사업장에 이 내용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누군가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바꾸려고 지금 합니다. 지금 내년도에 이런 시험 볼 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미만 안 되는 분, 1년이 안 되는 분들은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쪼개기 계약이라는 계약이 너무 늘어난 겁니다. 뭐 11개월, 뭐 11계약, 11개월, 20일 계약 쪼개고 다시 이제 좀 시기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니까 1년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퇴직금 안 주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니, 1년이 안 되면은 그냥 11개월 근무를 했으면 11개월치의 퇴직금을 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냥 OX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런 논쟁은 지금도 있어서, 이 내용은 나중에는 바뀔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1년 안 된 분들은 퇴직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초단시간에게는 퇴직금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분들은 또 빠져요. 이것도 지금 국가인권위에서 노동부에 공고를 했습니다. 15시간 안 되면은 14시간치를 주면 되는 거지. 이것도 OX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문제가 좀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혹시 모르겠어요.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있긴 한데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업장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예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는 약간 취업규칙과 비슷합니다. 일반에서는 근로자 과반수가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 과반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되는데 취업규칙에서는 누가 이걸 했죠?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였어요. 그죠?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고 여기서도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됩니다. 만약에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그 과반수의 노조, 그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예요.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이 제도를 설정할 때 동의를 해야 돼요. 혹은 이 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 변경할 때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즉 제도를 설정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 동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도를 설정했는데 이 제도의 내용을 바꿔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마치 취업규칙과 유사한 변경입니다. 이 내용이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 그러니까 안에서 내용 바꾸는데 내용 자체가 불리하지 않은 거다. 그때는 의견 청취. 그런데 내용이 불리해요. 불리할 경우에는 동의. 유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이 제도를 바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그런데 그 내용을 바꿀 때는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 불리할 때는 동의가 필요하다. 누구예요? 근로자 대표. 이 사람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13쪽에 기본 원칙, 퇴직급여의 종류 읽어보시고 차등 금지는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차등하지 마세요. 이런 제도인 겁니다. 여기서는 혹시나 뭐 2차용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영업양도나 합병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좋은 퇴직금 제도, 누진제, 우리 회사는. 그런데 B라고 하는 회사는 퇴직금이 법정제예요. 여기는 누진제, 여기는 법정제. A, B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혹은 영업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양도를 합병을 하게 되면 A 회사의 권리 의무를 합병한 회사가 그대로 승계를 해요. 승계를 하게 되면 A 회사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가져오는 것이고 B 회사에 근무했던 분들은 퇴직금을 법정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퇴직금 차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차등 의도가 아닌 거죠. 합병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게 2차용으로 나오게 되면 취업규칙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취업규칙을 누진제에서 법정으로 바꿨습니다.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바꿀 때는, 분리할 때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겠죠. 그죠? 과반수 노조의 동의라든지,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해야 돼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게 되면 효과는 기존 근로자들은 누진제, 신규 들어온 분들은 법정제를 유지하게 돼요. 이게 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이 경우는 한 사업장 안에 바뀔 때 기존 근로자와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차등제도의 설정과는 무관한 그냥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문제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에 반하지 않는 것, 뭐 그런 것들은 2차용으로 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차에서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취업규칙에 대하든지 혹은 합병, 영업양도 이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도입할 때는 제도를 설정하거나 제도를 변경할 때는 그 과반수의 노조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내용을 바꿀 때는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그때는 의견 청취 하지만 불리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 맨 밑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를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4쪽에 새로 성립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새로 성립된 사업은 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성립된 사업은 연금제도를 설정하세요. 만들어놨어요. 근데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이거는 뭐 금융기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때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의무는 연금제도 만드세요 해놨는데 나중에 이 제도는 좀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차 볼 때 또 내년도는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현재로서는 연금제도를 설정을 해야 되고 설정하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연금제도 설정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볼 때 그러면 확정급여가 좋을까요? 확정기여가 좋을까요? 이건 약간 애매한 문제 생깁니다. 우리 회사가 임금 상승률이 높아요. 우리 회사가. 물가 상승보다 임금 상승이 더 높다. 이런 경우는 급여가 올라가겠죠. 점점 그죠? 대기업체 같은 경우는 임금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니까 굳이 확정 급여형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업장은 이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장은 우리 회사는 오히려 임금이 다운되는 사업장이에요. 자꾸만 이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 이때는 차라리 그냥 내가 운영을 잘해가지고 연금 형태를 내가 운영을 해서 더 만들어내겠다. 우리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떨어진다. 이런 사업장에서는 기여형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여형의 약점은 급여가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의 약점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 급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이게요. 평균임금 30일치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좀 결합할 수 없을까, 이게. 확정급여형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확정기여형으로 일부 운영하는 거 상당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합한 것이 1이라고 한다면 1의 비율 속에서 뭐 여기가 0.9, 0.1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허용을 하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그게 둘 이상의 연금제도입니다. 두 장단점을 좀 보완해주게 한 제도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확정급여형 제도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제도, 확정기여형 제도는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 사업장이 너무 작다. 작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좀 개입하기 싫은 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수료 받아가지고 뭐가 안 나온다 이게. 우리는 뭐 안 해줄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쪽 사업장, 이쪽 사업장, 이쪽 사업장 같이 해가지고 당신한테 맡길게요. 그러면은 약간 수수료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둘 이상의 가입자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DC형 제도를 함께 한번 가입하자. 둘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정기여형 연금제도 설정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일종의 그 금융기관의 유도를 하기 위한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권을 보호해줘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양도했다, 담보했다, 은퇴 이후의 생활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양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뭐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리고 퇴직금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에 대해서 압류가 금지가 돼요. 퇴직금 채권은 이게 임금 채권인데 이 민사집행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절반까지 그죠? 압류가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에 대해서 금지가 전액에 대해서 전액을 금지한다. 아니 왜 퇴직금은 그런데 퇴직연금은 그렇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을 양도로 금지하기 때문에 양도 금지 채권은 이제 이 압류가 안 됩니다. 따라서 전액이 압류가 안 됩니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 제도에 대한 설명은 이제 1차보다는 오히려 2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짧게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제도 설정 읽어보시고 이 475쪽부터요. 그 다음에 477쪽까지는 퇴직금에 관한 판례 내용인데 한번 기회 되실 때 읽어보세요. 이거 1차에서는 잘 안 나올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 근로자가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다. 이게 단절 기간이 있으면은 이거 빼고서 산정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것도 근속 기간에 포함해가지고 퇴직금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2차용으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1차용은 지금 구조가 이 법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한번 판례에서 뭐 실무적으로 도움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실 때 쭉 읽어보세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이 끝났어요.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그러면요. 단절이 아닌 거죠. 그죠? 계속 다 포함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좋은 거고. 만약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부의 공백기간이 있어요. 공백기간이 있으면은 이 공백기간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로 단절된 거냐 아니면 이 기간이 잠깐 대기 시간을 준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어진 걸로 볼 수도 있고 공백으로 볼 수도 있다. 단절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일종의 우리 회사가 방학기간인 거다. 이제 우리 어업기간이 그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기간인 거다. 이것 때문에 이제 중단을 시켰을 경우에는 단절이 아니에요. 업무의 성격상 잠깐 쉬게 하는 겁니다. 쉬게 하는 경우에는 단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니까 포함해가지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중에 2차에서는 약간 그런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실 때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478쪽으로 바로 올게요. 478쪽. 자, 이제 퇴직금 제도에 대한 판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볼 때 한번 공부를 하시고 퇴직금의 법적인 성질, 요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퇴직금이 과연 뭐냐? 요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작년도 2차 문제도 그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퇴직금의 법적인 성질은 후불임금입니다. 후불임금. 후불임금이 뭔가 하면은 임금이 쌓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임금에 대한 채권이 마지막 퇴직할 때 발생하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을 경우는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않고 퇴직할 때 끝에 주는 임금인 거다. 이때 권리가 발생하는 거다. 이 의미가 후불임금이에요. 그러면 끝에 권리가 발생하는데 중간에 퇴직금을 포기를 시킵니다. 이 포기하는 계약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니까 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죠? 그 무효가 된 계약이 작년도에 나왔던 2차 문제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에요. 퇴직금을 월급 속에 포함시킨 겁니다. 당신이 1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미리 월급 속에 포함해 줄게. 이 내용은
나중에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나중에 발생할 것을 미리 준 겁니다. 나중에 발생할 채권을 포기시킨 거죠.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다. 이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퇴직금은 후불임금인 거다. 이거 하나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누진제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퇴직금은 이만큼 나오는 건데 우리 회사는 근무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면 누진율을 적용해서 조금 더 돈을 더 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감액하겠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더니 퇴직금이 여기가 나옵니다. 여기가요. 인정이 될까요? 요거는 인정이 돼요. 뭐가 인정이 안 되는가 하면 법정 퇴직금보다 떨어지면 인정이 안 돼요. 이건 최저 수준입니다. 그런데 요 법정 퇴직금은 왜 그런가 하면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이니까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돼요. 이건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서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정 퇴직금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것은 이건 단순하게 후불임금이라는 차원보다는 뭐 열심히 수고하셨으니까 우리가 공로를 좀 보상해 주겠습니다. 좀 수고 쪽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봐서 요 누진제 퇴직금 하에서 약간 법정 퇴직금보다 높게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감액하는 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성격이 후불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될 것은 479쪽에 그 판례 밑에 보시면 후불임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노동관계가 종료가 되는 때 비로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이 480쪽에 3번 퇴직금 중간정산 이거 나올 수가 있어요. 자꾸만 이제 중간정산을 통해서 퇴직금을 털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1년 근무하고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퇴직금의 의미가 퇴직할 때 은퇴 이후의 삶을 보장하겠다. 이게 퇴직금인데 은퇴를 했더니 퇴직금이 없는 거야. 중간에 다 털어버린 겁니다. 이거 퇴직금이 아닌 거지. 이거 좀 안 해야겠다. 중간정산을 할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 지금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요. 진짜 예외적으로 진짜 목돈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고 사용자가 오케이 하게 되면 중간에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돈이 필요할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어요. 그 진짜 돈이 필요한 경우를 지금 우리 시행령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목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때는 좀 퇴직금 미리 정산해 주세요. 이런 경우에 그 경우는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금이 필요해요. 전세보증금이 좀 필요합니다. 이 경우도 돈 필요하겠네요. 인정해 주겠습니다. 근데 전세금은요, 1회로 한정이 돼요, 이게. 이제 2년마다 옮긴다. 2년마다 정산한다. 이거 돼야 되니까. 딱 한 번까지만 인정해 주겠습니다. 이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요양을 6개월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세요. 그랬더니, 이건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내 파산 선고 혹은 개인 해상 절차 개시 결정 받았다. 이 경우도 돈 필요하게 시겠네요. 청구하게 되면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어요. 피크제 실시의 최대 약점은 임금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임금은 후불임금이에요. 후불임금이니까 오히려 마지막 다운된 임금을 가지고서 전체 퇴직금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리하죠, 그죠? 고점이 있는 건데 고점이 아니고 최저점에서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임금 피크제 실시해서 임금이 다운되게 되면 임금 피크점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해 드릴게요.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예외적인 것들을 빼고서는 중간정산은 지금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퇴직금은 며칠 안에 지급해야 되죠?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14일 이내에. 14일 지급해야 되고 15일째부터는 사망하거나 퇴직했을 경우에 15일째부터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특별 지인의자가 붙습니다. 원래는 민사이자가 연리 5%, 상사이자가 연리 6%인데 이 퇴직금이나 임금은 퇴직했을 경우에는 15일째부터 연리 20%가 이제 붙는 특별한 이자가 붙습니다. 그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채권이니까 3년이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파산했다 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최우선 변제가 되는 채권 중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재보상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퇴직연금인데 퇴직연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아주 이제 곁다리로 개인형 퇴직연금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연금에 대한 규약이 필요합니다. 규약. 규약을 만들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들어갈 때 확정급여형이건 확정기여형이건 공통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등장할 것이고 확정급여형에만 포함돼야 되는 규약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확정기여형에만 들어가야 되는 규약 내용이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규약을 만드는데 즉 2번 481쪽에 맨 밑에 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제 동의를 얻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연금 규약을 작성해야 돼요. 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노동장관에게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규약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 그걸 볼게요. 482쪽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요. 연금 사업자, 뭐 가입자, 가입 기간이 있을 건데, 가입 기간은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전에 근로기간, 요 기간도요. 예, 가입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퇴직금 제도로 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우리는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그쪽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면은 가입이 만들기 전의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연금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연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55세 이상 그리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요.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다. 이 내용이 이 규약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일시금은, 이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거예요. 요런 근로자한테 요런 가입자한테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본인의 이제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IRP 계좌로, 본인의 개인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세금이 이연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이걸 인출할 때 세금 내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세금의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자가 제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고, 확정급여에만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확정급여는 중요한 게 뭡니까? 급여 수준인 거죠, 그죠? 얼마를 줘야 되는 거냐? 뭐, 최저 수준이요.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치 이상을 주겠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이 내용이 규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31분이 안 나와요. 그때는요, 사업주가 지급해야 되거든요. 확정급여니까 적어도 확정된 급여만큼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외부에 이게 예치하다 보니까, 이게 적립금이 부족하네?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을 했네? 근데 이 적립해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겠죠, 그죠? 반드시 얼마만큼은 외부에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2018년도에는 482쪽에 맨 밑에 법적으로는 100분의 60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80% 이상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80% 이제 적립을 해야 되고 2018년도 이후에는 80% 이상이라 되어 있어요. 80% 이상을 지금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도록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80%가 이제 적립이 되는 거니까 뭐 큰 이제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정 기여형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중요한 게, 기여분인 거죠. 도대체 얼마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규약에 나와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게, 최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게 엄밀하게는 중간정산하고 굉장히 유사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냥 사업주장에서는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만 납입하게 되면 자기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돈 받는 문제는 이제 근로자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영을 해서 자기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더 받을 수 있고 사업주장에서는 이 부담금만 납입하게 되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거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간정산하고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2분의 1이 좀 부족해요. 근로자가 올 때는요. 가입자 올 때는 나는 좀 더 넣어가지고 나는 내가 좀 더 굴리고 싶다. 이 경우에는 자기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하는 거죠. 이제 이걸 가지고. 근데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이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하시려면은 본인이 좀 투자 잘 하신다,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투자 못하는 분들이 그냥 그 금융회사에 맡겨두고 넘겨두게 되면은 잘 관리 안 하는 회사 많단 말이에요. 안 하면 뭐 수익률도 안 나고 이게 막 뚝 다운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약에 들어가야 되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해야 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이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근데 여기서의 DC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는 모르니까 이 가입자가 운영 방법을 밑에 표를 보시면 스스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가능하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저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변경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투자가 중요한 거니까 바꾸게 해야겠죠. 그죠? 수익이 안 나는데 자꾸만 유지하게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기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 사업자는 이걸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과 수익 구조가 다른 이런 적립금 운영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제시해야 될 의무를 연금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할까요? 부담금을요? DB는 될 수가 없어요. 그죠? DB는 이게 구조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DC는요?
이게 중도 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만약에 주택 구입할 때 이런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 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할 때 이 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추가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개인형 연금제도를 추가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혹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개인형 연금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 식으로, 자기 개인의 그런 모양으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왜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양가로 2번이에요.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연금제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확정급여형 혹은 확정기형으로 해야 돼요. 사업장에서는. 뭐 개인이 만약에 뭐 추가를 하겠다 이건 별개의 문제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근로자 숫자가 10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이니까 잘 이게 안 돼요, 뭐가. 이게 뭐 연금 사업자 구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개인형 연금제도를 설정하게 되면 이게 연금제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특례를 만들어 놨어요. 양가로 2번 10명 미만의 10명 미만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혹은 근로자가 요구해가지고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냥 퇴직급여 제도를 원래는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형이 돼야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그냥 설정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 놨어요. 자, 10인 안 되는 사업장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조항이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나머지 뭐 연금 사업자는 누가 되는 거냐? 이것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근로복지공단이 연금 사업자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금융권에서 될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도 연금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로복지공단.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그 사이트 가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활용해서 연금할 수도 있어요. 보시고, 이제, 연금 사업자 하려면은 뭐 각종의 운영 관리 업무라든지 자산 관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쭉 읽어보세요. 이거 뭐 법인지, 뭐 금융인지, 헷갈리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87쪽에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 중단 시 처리만 보겠습니다. 연금 제도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중에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연금 제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사업주한테 책임 물어야겠죠. 그래서 사업주가 퇴직금 제도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490쪽을 보겠습니다. 490쪽. 490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490쪽 4번 문제. 예, 1번 15시간 미만자는 퇴직금을 설정해야 될 의무가 없죠, 그죠? 2번 연령 미만의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서는 개인형 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3번은 주택구입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상산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연간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런데 연금에 대한 이제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겠죠, 그죠?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10년이 아니고 5년 이상이 돼야 된다.